자, 이번엔 모처럼 디아페 비누. 아, 오늘 장비가 보이던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예? 드디어 머리를 감을 때가 왔어요. 네. 아, 최근 구매 후기입니다. 네. 정말 좋군요. 10대 후반부터 모공 땡땡증이 생기고 심화되어 원래 닭 피부련이하고 수십 년을 살다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 천도주께서 누구는 배국 같은 피부를 주고 누구는 닭 피부를 주셨겠습니까? 조물주께서. 에이. 저도 약간 닭 피부 캐릭터거든요. 네네. 아무튼 수십 년을 살다가 첫 구매 후 지금까지 디아페 비누를 한 10개째 쓰고 있는데 아이고 세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부가 많이 부드러워졌고 눈으로 보기에도 달라진 게 보입니다. 다른 업체 올인원 제품 쓰다가 아예 버리고 디아페 비누만 쓰게 됐습니다. 다른 피부 트러블 있는 분들도 꾸준히 사용하시면 그렇습니다. 효과를 보시리라 확신합니다. 아이, 좋은 그래요? 제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아페 비누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하고요. 유황의 효과로 피부 세정 및 특히 건성 피부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제주도산 마유 오일, 마이 오일. 네, 말에서 얻는 기름이죠. 이 마유 오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습 효과도 정말 뛰어나고요.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말에서 얻는 마유라고 했는데 말이 뭐 줍니까? 우리가 뺏은 거지. 네. 말에게서 약탈한 네. 마유 오일. 예. 말을 나이시킨 거죠. 네, 그래요. 자, 아무튼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발효 숙성 6주간 발효 숙성시킨 어우. 한방 재료를 사용해서 피부에 굉장히 좋습니다. 예. 특히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특히 좋고요. 그렇습니다. 피부 트러블로 고통받는 아이들 그리고 날 추워지면 가려움이 심해지는 부모님께 강력 추천합니다. 아, 내가 지금 나이를 먹는 게요. 날이 추워지잖아요. 가려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예. 써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디아페 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저렴한 아이, 가격에 그렇습니다. 만나보시기 예, 바랍니다. 예, 예. 디아페 비누 한 세트 이건데요. 여기 3개가 들었거든요. 2만 원입니다. 2만 오. 원. 네. 그리고 디아페 비누 한 세트 포장 제거 요거는 19,000원. 아이고, 1,000원 쌉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재구매하시는 분들께는 포장이 제거된 실속형 옵션을 강력 추천합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네, 값도 기만 싸고 해도- 환경도 지키고. 듣기만 해도 그냥 완전히 온몸이 세척이 되는 느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또 머리를 감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너무 안 감았어요. 그때 머리 감은 이후로 처음 감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디아페 비누 때문에. 근데 머리 감고 아기가 된 이후에 또 다시 이제 또 급격한 노화가 그렇죠. 네. 진행이 됐었는데. 자, 이거 여기다 이렇게 깔아놓고. 예. 네, 지금부터. 됐어요. 네네. 네. 자, 지금부터 머리를 감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고.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예. 설마 벗으려고? 아니, 벗어서 건강해집니다. 깜놀. 벗어서 환영받을 몸매는 없지. 네. 자, 그러나 이제 그렇진 않기 네. 때문에. 아이고 따뜻합니다. 물이 따뜻해요. 환영은 못 보고 이제 화력을 받는 몸매. 카메라 잡히나요? 잡혀요? 네. 아니 제가 잡힌다고 한 부분은 어디 갔어? 네. 여기 목살 부분. 목살. 아우, 거기 잡기 이거 힘들죠. 어떻게 열지 이거?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 열렸네. 김규리 씨가 항상 탐내는 네. 목살.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어우. 살이 빠졌는데? 왜 그랬냐면 아까 먹었어. 아까 먹은 게 내 목살이야. 착한 보쌈. 이 김용민 PD도 네. 여기 뒤에서 보니까 이제 나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형님 그런 말 하지 마. 아니 수치 예전에 머리 감을 때 그 수치 그러니까요. 아닌데 이게? 수시 아니 내가 지금 남들하고 비슷하게 노멀한 삶을 살진 않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이게- 머리를 감고 있는 것도 노멀하진 아니, 않죠. 너무 이게 나는 방송을 하면은 지상파 방송을 하면은 머리가 자라고 안 하면은 탈모가 돼. 어이 어이구. 왜 뭐가 문제 있어? 아니 뭐 튀었어? 네, 살짝 튀었는데. 어. 네. 어쩔 수 없어. 마이크를 잃어버린 게 슬픈 게 아니라 마이크야? 네. 아이고 이거 안 되지. 아니 머리카락을 잃어버린 게 정말 슬프네요. 이거 보기가 좀 안쓰러운데요? 누가 매직 하나만 갖다 주세요. 네. 아니 저기 진짜 거의 뒤에는 내 네. 수준이야. 야 이거 어떡하냐? 아유, 이거 가뭄이 많이 들었네 이쪽에. 어우
아유 시원해. 네. 어우 너 머리카락 없잖아. 그래 여기 머리카락이 없는데 여기는 왜? 됐다. 어디 뭐 다른 곳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머리카락이. 아유. 아이고 자, 뽀해졌습니다. 네. 저기 김규리 씨가 이 귀는 좀 제대로 닦으라고 여기 비누가 남는 거를 그렇게 안타까워해요. 네. 너무 안타깝죠. 보는 입장에서. 그래 안 되지 그러면은 김규리 씨 안타까워 해드리면 안 되니까 이거죠. 네. 여러분은 그냥 머리를 감는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몸매에서는 이 허리를 굽히는 행위가 어렵죠. 사실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뻔했어요. 먹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숙이면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아이고 개운해라.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유. 오랜만에 네. 고무장갑을 또 이렇게. 고무장갑 빨간 고무장갑. 아유. 여러분 정말 디아페빈으로 해야 왜 그 있잖아요. 그 머리 감고 이제 아침에 나왔는데 자꾸 하루 긁는 그런 경우 있잖아. 청년 김용민이 됐어. 그래. 청년 머리카락이 자랐죠. 네. 놀랍습니다. 디아페비도. 청년 김용민이요. 머리카락이 자랐어요. 청년 김용민. 그래요. 너무 좋아요. 정말 여러분들. 와 이거 한 번만 더 감으면 소년 되겠는데. 그러네. 한 번 더 감을까? 한 두 번 더 감으면 이제 베이비가 되는 거야. 베이비.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효과를 체감하고 디아페빈으로 사겠다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속출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2의 진중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김용민. 나만 깨끗해 병. 그 지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디아페빈으로 쓰면 깨끗해집니다. 네. 나만 깨끗해져요. 여러분들. 네? 디아페빈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좋네. 개운합니다. 머리 감고 나갔는데 막 이렇게 긁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까마도 가려운 경우. 네. 그러나 디아페빈으로 하면은 최소한 그런 건 없어. 머리가 탈모가 개선된다든지 무슨 두피가 보호된다든지 그걸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긁는 일이 없어요. 네.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네. 그럼요. 사람이 가다가 머리 긁으면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없어 보이죠. 없어 그죠? 네. 자, 여러분들 디아페빈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 네. 저는 최근에 이 검찰개혁 관련 언론 보도 중에 한 부분에 좀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걸 좀 가져왔는데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징계위원회 회부 이후에 그 국민의힘과 언론에서 지금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본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본받으라고. 일단 중앙일보. 네, 중앙일보 이 조강수 사회 에디터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정말 참 어떻게 생겨난 이빨인지 보고 싶다 진짜. 중앙일보지 않습니까? 중앙일보가. 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같았다. 검찰개혁이었다. 하지만 방법이 달랐다. 노무현은 취임 12일 뒤 전국에 생중계되는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해서 직접 대화를 시도했다. 그리고 설득과 담판, 수용이 노무현 정신이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달리 이제 대화를 하지 않고 또 권력을 동원해서 개혁을 밀어붙였다 이런 비판적인 칼럼이고 그리고 이 매일경제도 지난달 27일에 노무현처럼 문 대통령도 검사와의 대화 나설 때다 이렇게 사설을 제목을 이렇게 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대화에 나설 때다 이렇게 쓰는 내용이었는데 네. 여기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혼돈과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검사들과 대화를 통해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검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침묵만 고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네, 네.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김영준 시사평론하시는 이 명지대 교수가 이 주간 한국이라는 매체에 글을 이렇게 남기셨는데 현재의 국면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의 권력비리 수사의 칼날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들이닥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검사와의 담판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야 울림이 생기는 법이다. 네, 이런 글을 씁니다. 네네. 그리고 칼럼이나 사설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사에서도 누군가의 말을 빌려서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에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언론들이 쭉 이제 받았었죠. 그리고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를 담담히 받아들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고 계시다라는 말을 네, 했었죠. 이것들이 나중에는 다음 대통령 보고 문 대통령을 배우라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 나경원 전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 반만 닮으라 이런 말을 했는데
대충 뭐 여당의 반발을 섞어서 보도하긴 했지만 언론이 계속 이런 말들을 기사화해서 보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김현 PD도 바로 이제 반응을 하셨지만 다 알죠. 보는 사람들은 다 알죠. 이 언론들의 또 이 사람들의 이런 말이 고인에 대한 존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네,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걸 아니까 이런 얘기를 접하니까 굉장히 또 기분이 나쁘고 불쾌한 거죠. 그래도 뭐 그런 말은 안 나오네. 박근혜 대통령 반만 닮아라. 이명박 대통령 반만 닮아라. 네. 그런 독자 얘기는 떨어지는 차마 안 나와.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하니까 그런 말은 못 하는 거야. 그렇죠. 아무도. 네, 아무도 터 떨어지는 소리죠. 네, 그렇지.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금 언론들이 칭찬하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통 방식, 그러니까 검사와의 대화가 있었던 그때 이후 보도를 좀 보면 중앙일보가 2003년에 당시 관련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충돌될 때마다 매번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노사 문제, 쌀 시장 개방, 공무원 노조 허용, 행정수도 이전 등 눈앞의 현안마다 대통령이 이해 당사자들과 토론을 해야 할 것이다. 대화를 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중앙일보가. 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가 갈등 조정에 실패한 경우엔 아예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언론이 좀 여러 가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로서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사과를 했는데 내일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라고 칭찬하는 기사를 쓸까요? 아니겠죠. 네. 그리고 또 조은산인가? 그분 말을 인용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한 기사를 조선일보가 그렇게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조은산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직장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주목을? 모르겠습니다. 내용도 필요가 없던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재미없는 글이었어요. 지들은 재밌나 봐 그게. 네. 뭐 상소문 비슷하게 써서 이제 올리니까 이 사람한테 뭐 주목을 하는 모양인데 뭐랄까요? 그분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을 비판하는 분들이 최근에 이 변창흠 내정자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변창흠 내정자의 얘기를 듣고 아 정말 속 시원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건 뭐 제 생각이고. 좋은 분이에요 그분은. 네. 어쨌든 이 조은산인가 그분의 말을 인용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소통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조선일보가 있었는데 그때 조선일보가 검사와의 대화 관련해서 사설을 썼었는데 그때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이 현장과의 대화를 계속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설 제목부터가 이제 대통령 검사 대화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조선일보가 이 대화는 시종 국민을 위태위태하고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는 게 정확한 판단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 역시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겠죠. 그리고 이 검사와의 대화뿐만이 아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건건이 언론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말을 안 해서 욕을 하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씀 좀 많이 하신 스타일이니까 그때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라는 그런 거를 좀 살펴보면요. 그래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산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5년 임기는 긴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4년 중임 얘기가 나올 때기도 하고 또 본인의 뭐 소외 얘기도 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였는데 어쨌든 출입기자단하고 산행 가서 얘기를 한 거니까 좀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조선일보가 이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정치 철학보다 민생에 관심 갖는 대통령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 이야기에 동원된 개념, 용어, 논리는 웬만한 사람으로서는 밑줄 치며 읽어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대통령의 말을 갖다가 뭔 말이야? 뭐 이렇게 비꼬는 거죠. 이 조선일보가. 그때 당시 솔직히 조중동은요. 대통령의 말이 격이 떨어진다고 얼마나 씹어댔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 집이 없습니다. 퇴임 후에 새로 집을 사야 합니다. 제 아이 하나는 장가 가고 하나는 시집 갔는데 둘 다 아직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값 절대로 못 오르게 제가 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 보수 언론이 정확하게 어떤 언론인지 모르겠는데 한 보수 언론이 칼럼에서 이렇게 썼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 집값을 잡겠다는 식의 얘기다. 그러면 노 대통령이 집이 있고 자녀들도 집이 있으면 집값을 잡지 않을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정말 투집이 참 말도 안 되는 심각하네. 투집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본적으로 국사와 가정사를 혼동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뭐 어처구니 없는 해석 아닙니까? 너 대통령을 본받아라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면은 네. 그때는 그럼 칭찬했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솔직하게 딱 와닿잖아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아들 딸도 집이 없다고 하니까 집값을 잡겠다 뭐 이런 의지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말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국사하고 가정사를 혼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정말 너무했었죠 언론들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나라, 그러니까 자기 군대의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멘트 정말 사이다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시작 정권 관련된 그쵸. 그 대통령의 일갈이죠. 예. 이게 어떤 취지로 한 말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씀하신 건지 다 아는데 이거를 조선일보가 사설을 일으켰습니다. 이날 대통령의 무차별 공격을 유일하게 비켜갈 수 있었던 행운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뿐이었다. 네. 국민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다가오는 듯하다. 마음의 준비는 뭐예요? 그게 무슨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건지 대통령을 뭐 탄핵시키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귀결이 될 게 아니잖아요. 이 전시작 정권을 우리가 가져오라는 게 김정은에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김정일이죠 당시에는. 음. 뭐 그런 시기였고 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언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일부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서 흐름을 주도하고 아이고, 보도 그래요. 자료를 가공해서 만들어가면서 네.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는지 네. 각 나라의 대통령실과 부처 기자실 운영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라. 네,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사설을 이렇게 썼는데 예. 이제 외교부 장관은 세계 각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에 특별 지시를 하달할 것이고 외교관들은 그 지시를 받아서 주재국의 정부 부처 기자실에서 기자 몇 명이 죽치는지 담합하는지 조사해야 한다. 네. 이게 또 완전 조롱이죠. 그리고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KBS 창사 30주년 리셉션에 참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송이 없었더라면 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때때로 방송이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하여튼 KBS의 생일이기도 하고 일종의 생일이기도 하고 또 그 보수 신문들, 이 신문들의 어떤 행패가 지나치다. 방송 공정하게 보도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 이제 노무현 저는 그때 당시 그게 방송이 공정했다라기보다는 그 이전처럼 대놓고 편파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토론회에서 좀 많은 사람들의 그렇죠. 네, 시선을 확 뺏었었죠. 네. 뭐 그 경선이 생중계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뭐 이 얘기를 KBS 생일날 가서 한 건데 이거를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방송은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는 것이고 이야말로 권원유착의 산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리스 교민들 앞에서 일을 많이 하면 갈등도 많은 법이죠. 국내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거든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대통령이 노는가 보다 생각하십시오. 계속해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 갖고 또 좀 말을 만들어내겠다. 네, 또 재밌죠. 이제 농반 진반 섞인 얘기인데 이 교민들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지금도 활동 중인 동아일보의 김순덕 씨가 아이고야. 글을 하나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지난해 유럽 심장저널은 일상적 만성적 소음에 노출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진다는 논문을 실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국내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하는가 보다라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렇게 농반으로 얘기를 한 건데 네. 김순덕이 과학적으로 만성적 소음에 노출되면 심장마비를 일으킨다는 글을 쓴 거예요. 그건 왜 그래? 이게 너무 믿기지가 않잖아요. 이 네. 논리적 기결이 전혀 믿기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김순덕 칼럼에서 농담 쪽에서 실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농담이어도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니까. 농담을 할 때는 좀 재밌어야 되는데. 네, 전혀 재미도 이게 없고. 재밌어야 농담이지. 어처구니가 없는. 뭐야 이거? 네. 이게 사실이야 가짜야. 이렇게 되는 순간 그 농담은 망합니다. 뭔 말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러면서 이 발언에,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노무현스럽다라는 말로 또 조롱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토론을 피하지 않고 좀 솔직하게 접근하는 스타일이고 좀 그렇죠. 사람들이 듣기에 되게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능한 정치인. 원고대로 하지 않고. 네, 이죠. 그런 정치인을 저는 태어나서 2번을 봤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노회찬 전 의원 이렇게 두 분이 이제 굉장히 좀 서민적인 언어로 대중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런 말들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건건이 잡아서 조롱하고 조리 돌리고 트집 잡고 험담하고 욕하고 막 이랬던 언론들이 그렇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을 안 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으니 좀 황당한 거죠. 물론 이제 뭐 대통령이 좀 자주 국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좋지만 근데 특히 이제 뭐 검사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관련해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 검사 징계위원회에 지금 개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언론이 또 야당이 또 비판하기에 딱 알맞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됐든. 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막 얘기를 많이 하라라고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본받으라 이런 글을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했던 이제 언론에서 쓰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고. 한국 기성 언론 가운데 이건 뭐 경향 한겨레 다 포함인데요. 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사설이 됐든 칼럼이 됐든 거기서 주장할 자격이 있는 언론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다 노무현 대통령 검찰 수사 받을 때는 다 돌 던졌던 그럼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반성한 데는 그래도 한결의 경향은 했습니다. 만평으로 김용민의 그림 세상, 김용민 화백 네. 했었고요. 사설로 반성을 하긴 했죠. 경향도 한결에도 그렇게 네. 얘기했습니다만. 다짐도 했고요. 하지만 그 다짐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또 판단해봐야 할 문제예요. 소용없죠. 뭐 여전히 피의자 증거표는 횡행하고. 그때 시사평론가로 활동했던 김용민 씨는 9년 지나서 그때 방송했던 그 원고들을 차곡차곡 모아놨거든요. 네. 보니까 완전히 논두렁도 그렇고요. 인용해서 소개해드렸지만은 그거는 분명히 아무런 비판적으로도 해설하지 않고 뭐 그랬다더라 해가지고 보도 내용들을 그냥 인용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당시에 그 머리 숙여서 뒤늦게 사과를 했죠. 뭐 누구 탓을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내가 그쵸. 인용 보도했다 네. 하더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의혹 제기를 했는데 충분한 그런 취재 없이 의혹 제기를 한다는 거는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때 제가 다짐했던 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보내드리고 조중동은 믿지 말자. 그리고 조중동에게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을 위탁한다든지 영혼을 파는 일은 하지 말자. 이게 제 다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체 어떤 그런 조선일보 기자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보수가 기득권 쪽에 서 있고 이래서 이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개개별로 만나보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오히려 이런 거 잘 챙겨주고 이런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말로 죄송하게도 제가 뭐 조선일보 기자들을 많이 취재하거나 알아본 건 아니지만 취재를 미디어오늘 기자로 있으면서 조선일보 기자를 상대했을 때 취재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참 거시기 하시던지 참 그렇습니다. 예. 네.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서울대 출신이 다 편집국장 했다고. 네.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들 중에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럼요. 그래서 네.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서울대라고 해서 비난하는 건 아니고. 네. 네. 그런데 적어도 이 서울대 편향이라면은 서울대 특권 의식이 어떤 사내 문화로 자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비서울대 출신에 대한 이해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온통 서울대 출신이었던 이회창 총재 대선 후보 나왔을 때 고려대 출신 기자를 보고 아니 그 학교 나오고도 그 학교 기자가 나오고도 기자입니까? 기자할 수 기자입니까? 있습니까? 예, 뭐 이랬던 조금도 그게 어색한 얘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에게 진짜 너무 궁금한 것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편집국장의 서울대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그거는 뭐 단순히 주변 이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냥 저희 추정인데 사주로 인한 편집국의 문화일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어떻게 편집국 구성원들의 전체 의견이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사주의 의사가 상당 부분 개입이 돼 있다. 그렇지. 아니 일단 뭐 부장쯤 되면은 부장까지는 자기 능력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국장서부터는 이 사주가 신임하지 않는 사람은 네, 그 자리에 그렇죠. 갈 수 없어요. 못 가죠. 네. 국장부터는. 저기 뭐 국장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국장도 이제 편집국장 이런 거지. 편집국장까지 갔을 때는 적어도 그 언론사 사주에게 신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럼요. 예. 특히 뭐 사주 있는 언론들은 그렇죠. 네. 근데 참 제 언론사 생활하면서 제일 뭐라고 할까요? 좀 황당했던 게 이게 뭐
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뭐 보수 언론을 막론하고 그 학교 출신들끼리는 참 잘 뭉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 몇 년 출입을 했었는데 국회에서도 그 의원들과 기자들 간에 어느 대학교 모임, 어느 대학교 모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서로 선배라고 불러요. 예. 그 자기들만의 어떤 그 동아리를 짓는 거는 뭐 일종의 어떤 문화죠. 그래서 뭐 종교가 같은 사람끼리도 뭐 신우에 모이기도 하고 뭐 불자회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뭐 기자가 불가건 불가원이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안 되죠, 되죠.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래서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거리를 두고 시시비비를 따질 줄 아는 자세가 그럼요. 적어도 언론인이라면 필요합니다. 음. 언론인이라면. 때로는요. 그러니까 정상근 기자도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흔히 말하는 그 언론 자기 기자들을 빨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빨대 핵심 취재원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 내부 정보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저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이 한 손가락에 다 꼽을 정도로 관계를 틀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정말로. 네. 그러면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관계를 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기자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근데 그걸 못 끊는다. 그러면 기자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나 아까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받았네. 서울대 출신들만 편집국장이 됐다는 거. 네. 아울러 또 서울대는 사는 곳, 또 뭐 학교 출신 네. 이런 걸로 또 계속 편가르기를 하고 계급화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서울대 내에서 계급화되는 계급화가 거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기자들을 계급 중에서 가장 엘리트. 엘리트라고 부르기는 좀 웃기긴 한데 네. 가장 부유한 계급들이 점점 기자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요즘엔 또 그 예전에는 뭐 개천에서 용나는 일들이 많은데 요즘 서울대도 강남에서 특 먹고 나온 친구들이 많이 갑니다. 외국 네. 먹고 이런 뭐 저기 출신들이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야. 언론사 시험 중에서 가장 그래도 공신력이 높은 데가 말하자면은 공정하게 시험이 치러지는 데가 KBS거든요. KBS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아. 강남 출신들이. 고학력 그리고 또 자산가 자녀들. 이거 보면서 우리 사회 부의 대물림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열심히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KBS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기재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네. 그나마 KBS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다양해요. 근데 참 뭐랄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기자라는 시험이 가장 뉴스를 정말 많이 보고 뭐 계속 시사상식에 대해서 계속 쭉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시험인데 근데 뭐랄까요? 그 학자금 대출을 등에 지고 그렇죠. 어려운 집의 학생들이 나와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 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스터디만 하고 이제 오롯이 거기에 집중해서 하는 분들하고 어느 분들이 더 지금의 시험 방식에 유리하겠는가? 또 그분들이 들어가서 그 언론사의 주축이 구성이 되면은 그분들이 과연 뭐라고 할까요? 출근 시간 이제 서울 외곽 끝에서 이제 서울 안으로 들어오는 그 어마어마한 교통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예. 빌라 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걸 바라볼 때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바라봐요. 저는 아파트 위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 기사의 거의 90% 넘게가 아파트, 그것도 서울 수도권 중심 아파트로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빌라 사는 기자다. 저는 그렇게 기사 안 써요. 근데 왜 그렇게 쓸까? 일단 첫 번째는 관성적으로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들 잘 살아서 그래요. 아, 잘 아니면 살아서. 데스크가 아파트 살아. 데스크가 아파트 살거나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나이 들면 뭐 자가용 끌고 다니겠지만 젊은 기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했을 때 뭐가 보이겠어요? 자기 눈에 대중교통의 문제점이 보여요. 저는 빌라 살기 때문에 빌라 중심의 부동산 사고를 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기사가 아파트 기사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가를 따져 들어가 보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아직도 연탄 떼는 집이 있지만 연탄 떼는 집에서 사는 기자가 없기 때문에 그 그런 기사 안 기사가 나와요. 없어. 그런 기사 그러니까요. 자체가 그 없어. 이번에 뭐 서울 그 호텔형 숙소 그거를 이제 1인 가구들 중심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언론들이 막 조롱을 했잖아요. 그거 갖다가. 아니 그게 서울역 근처에 그 1인 가구가 살기에 그만큼 좋은 데가 어딨어요. 저 고시원에서 살아봤거든요. 저도 고시원에서 살아봤는데 고시원에서 살아본
다른 기자라면은 그 생각이 달라요. 그럼. 거기서 공급하겠다는 그 가격이 고시원보다 더 싸요. 더 싸요. 음. 그러니까 참 좀 보면서 좀 씁쓸하더라고 진짜. 네. 그래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강남대였네. 강남대. 탈용파와 잔류파. 네. 비가 오면은 굉장히 출석률이 기후 상황에 민감합니다. 비가 오면은 학교를 네. 잘 오질 않아요. 예. 아주 그- 호연지기가 넘쳐났습니다. 네. 저희 예. 학교 수원대도 학교파들은 밤 10시 전에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 이후 시간 나오는 차가 없어요. 나오는 차가 없어요. 아니 근데 요즘은 네. 문화 자체가 엄청 달라졌어요. 무슨 뭐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절반 정도는 알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 이게 정말 우리 시대하고는 많이 달라요. 등록금 이런 거 막 벌면서 다니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 진짜 나도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빚을 내가지고. 빚을 내서 학자금 대출 태반이 받고 와 진짜 짠하더라고 옆에서 보면. 저도 이제 한 돈 천 짊어지고 나왔는데 요새는 그건 뭐 일도 아 안 해요. 일도 아니에요. 몇 천씩 짊어지고 나와 몇 천씩. 그것도 게다가 요즘 학생들은 또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 때는 뭐 1학년 때 대학 들어왔는데 우리가 땡땡이를 안 간다면 이게 대학생이냐 해가지고 맞아요. 그냥 일주일 내내 어디 캠핑 갔다 왔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 상대 평가라고 했는데 나도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무조건 A A 플러스는 몇 명? 몇 명?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분명히 F도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아니 F까지는 아니고 D도 나오고. D 정도. 네, C 이하, C 이하. 야. 그러니까 신입생 때부터 다시 고등학생이 시작되는 거야.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되는 거야. 낭만도 지성도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진 대학가는 얼마나 황폐합니까? 그러니 대학들이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그 문 닫는 대학들이 맞아요.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번 고3생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수능 봤죠? 만약에 합격해서 대학 내년에 간다고 칩시다. 어떤 풍경이 그려질까? 깜깜하더라고요. 예. 저는 우리 아들이 요즘 성대모사를 하는데 와 저보다도 똑같아요. 진짜요? 그럼요. 누구 성대모사를 하는데요? 제가 김종인을 좀 비슷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김종인 제가 별로 똑같지 않은데 제 아들은 정말 똑같아요. 혹시 김용민 브리핑에 나오는 다 듣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건 다 내 목소리고 육박근혜까지 다 내 목소리야. 근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 근데 나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본인이 녹음해 놓고 본인이 왜 웃습니까? 웃기잖아. 야, 성대모사를. 네. 뭐 또 누구예요? 또 예? 김종인 말고 또 누구예요? 김종인 말고 제 아들이 하는 성대모사가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똑같아요. 문 대통령. 그리고 심지어는 이재명 지사 있죠? 네. 이재명 지사 성대모사. 이재명 지사가 평소에 그냥 사람 나누는 버전이 있고 연설문 읽는 버전까지. 그리고 황교안도 남들이 안 하는 거 하잖아요. 황교안도. 그래서 네.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20명 정도의 기성 정치인들 성대모사 하면 야 대학 가지 마. 그냥 바로 아빠 방송 출연해서 본인이 개인 가해 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가 이거를 휴대전화로 다 녹음을 해가지고 올해 중1인가요? 중1? 중일이죠. 근데 정치인들을 성대모사를. 아빠 방송 듣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 네, 그래서 난 이재명 지사는 진짜 똑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더 똑같고. 듣고 싶네요. 그리고 황교안. 언제 한번 이가 왜 이러십니까? 언제 한번 예, 안 되겠다. 예. 아니 우리 아들 좀 더 숙성시키고. 숙성시키고. 성숙이 아니라 숙성입니까? 예, 아주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예. 숙성시켜가지고 남부럽지 않은 성대모사가 될 때는 네. 그때는 좀 데뷔를 시키려고 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무슨 성대모사 하는데 대학 졸업장이 필요합니까? 아니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 네, 필요 없죠. 뭐 그냥 성대모사만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노래 부르는데 대학 졸업장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아이유 대학 안 갔습니다. 안 갔- 아 그래요? 노래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제 아이유 팬이지만. 네, 그래요. 그럼 된 거죠. 그럼 안 되겠다. 그럼 우리 아들한테만 전화를 해서 저기 한번 들려달라고 한번 해봐야겠다. 지금 어느 정도 똑같은지. 예. 자, 우리 또 제일 자신 있는 김종인? 문재인 대통령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예. 전화를 받을지 모르겠네. 받자마자 욕은 안 하겠지? 아니야. 아버지가 전화하는데 왜 욕을 합니까? 아버지. 너무 집안을 엉망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예. 왜 전화를 끊어? 이렇게. 얘는?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 뭐 받죠.
부끄러워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좀 시간을 내서 일부러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렇진 않아요. 네. 아 그래요. 여러분들께 한번 좀 잘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국물 없는 기자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전화가 왔네요. 전화 전화 왔습니다. 왔어요? 네네네. 아들. 네. 아버지야. 네. 그 저기 집이야? 집이야? 말을 안 해. 집이야? 집? 이거 안 돼요? 안 들려? 집이야? 집이 아닌가 봅니다. 예. 왜 전화가 안 되지? 이 친구 봐라. 집이 아니모니다. 그래.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전화가 우리 집이 전화 잘 터지는데? 저 목소리 들리세요? 잘 들려. 다행이다. 그럼 왜 전화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성대모사 한번 해봐. 도대체 제 목소리가 무슨 일로 일어하시라고 그러시는지 사실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 저기 바로 나오네. 아빠 부정이 방송 없어. 중이야? 그래. 이따 봐. 그래. 예, 그래요. 전화라서 좀 감도가 떨어지는데. 네, 여러분 한번 좀 나중에. 포인트 근데 잘 잡아. 포인트는 잘 잡네요. 아니 진짜 실제로 보면은 문 대통령보다 똑같아. 내가 문 대통령 연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네. 포인트를 잘 잡았어 이 친구가. 음. 이재명 지사도 정말 잘합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궁금하네요. 성대모사 한번 듣고 누구? 싶네요. 김종인 위원장. 저는 황교안. 그렇지, 김정은. 황교안. 이거 왜 이러십니까? 예, 자 여러분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